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전략이 도움이 돼가지고. 네. 근데 최근 요즘 시장 다들 그래요. 투자 난이도가 높다고. 그죠. 변동성이 좀 큰 것 같고 이게 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국 시장은 잘 가는 것 같아서 투자 못한 분들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심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오늘도 투자에 좀 지혜를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시면은 네.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전주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엇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쉬어가다가 중소형주가 올라가고 또다시 또 대형주가 상승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투자의 패턴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올해 연초에 어떻었는지 한번 보면 연초에 네,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연초에 저기 나와 있던 전망치들이 보시면은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뭐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다 5천 이하였단 말이죠, 전망이. 근데 지금 얼마죠? 거의 6천 근처까지 와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괴리가 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올해의 이제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야디니 리서치가 저기 보시면은 5,400으로서 가장 긍정적으로 올해 연초에 바라봤었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연말까지도 6,000포인트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좀 이제 보면 좋겠는데 왜 불안 심리가 생기냐면 저렇게 연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로서 지금 올해가 마감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차트가 지금 뭐냐면 이게 12개월 포워드 PER인데요. 22배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희 차트 보시면은 22배보다 높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예, 그래서 가장 높았던 적이 23배 반 정도, 23.5배 정도. 그러니 뭐 거의 고점에 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는 게 이익이 늘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익이 늘고 있다고요. 네. 예. 그래서 올해 이익이 한 9% 정도 S&P 500 단위로서 EPS가 증가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자그마치 15% 상승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예. 그렇다면 모멘텀이 지금 더해지는 거거든요. 모멘텀이 더해질 때는 지수가 보통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2025년의 적정 가치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7,200포인트 정도까지 나오고요. 7,200까지. 네. 야디니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건 7,000 정도. 예. 근데 열어놓은 게 있습니다. 멜트업이라고 해서 폭등장이 나올 확률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내년에 많이 올라야 6,500 정도까지밖에 못 오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거나 계속해서 지금 많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거나 고금리 장기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걱정이 든다면은 그래도 6,500 정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이 어저께 이제 금리가 좀 떨어졌죠. 네. 예, 그래서 4%대로 안정적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그 멜트업.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 폭등장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는 과거에 보시면 2000년 3월이 그 닷컴 버블이었잖아요. 그때 숫자로 계산하면은 S&P 500이 거의 9,000 수준, 그리고 나스닥이 32,000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이건 진짜 너무 과장된 거고요. 너무 거품의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포함한 내용이 있잖아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더 많이 좀 유입이 되면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의 상승폭은 좀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7,000 근처까지 갈 수 있다.
S&P 500으로.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뭐 꾸준히 계속해서 미국 쪽 위주로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국 투자할 때도 이걸 이제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그 7,200선까지 바라봐 주시는 건데, 그럼 현재에서 추가적으로 20%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단 이제 금리 요 수준을 좀 봐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안정화되는 흐름들은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머니 무브라고 가상 화폐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여부도 한번 좀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찌됐건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트렌드를 저희가 포착을 해서 빠르게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시각대로라면 당연히 미국 시장의 투자의 저변을 좀 넓혀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좀 근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주가 흐름이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에서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장으로 좀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취임 시기 있기 전까지의 어떤 상승은 키높이 맞추기의 상승입니다. 지금 예. 보시면 S&P 500이 그 대선이 일어나자마자 올라갔기 때문에 2주 동안에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상승을 해오고 있고, 예.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런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서 언제까지? 내년 1월 20일인 취임식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취임식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한 2, 3개월, 길면 4개월 정도의 조정. 그렇지만 그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5% 정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재상승하면서 올라가기에 가파르기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살짝 눌렸다가 확 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미국 증시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건 S&P 500의 움직임이고요. 그 안에서 무엇이 움직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따라가야 되겠고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한다라는 개념은 미국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 미국이 정말 좋아요. 보시면 이제 PMI, 종합 PMI 지표가 나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55.3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55.3. 반면에 유럽 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국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예. 이거를 이제 G4랑 비교했었을 때 숫자가 또 있습니다. G4는 뭐냐면 미국, 유럽, 그리고 UK, 그러니까 영국, 그리고 일본을 더한 게 G4입니다. 예. G4와 미국의 이 차이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 보시면은 이게 바 차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도 미국의 초가 성장이 이어질 수가 있다. 얼마나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2020년부터 2021년 이런 추세였고, 또 그 전에도 그런 추세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 달러가 박스권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금리도 천천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에 골디락스가 나오면서, 이번이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기잖아요. 2.0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보통 두 번째 당선이 됐었을 때, 재선 이후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 하늘색 선인데요. 하늘색 바 차트인데, 보시면 첫 해에 9.6% 평균, 둘째 해에 8.8%, 셋째 해에 12.1%. 계속 높은 상승률을 그러면 내년, 내후년,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25, 26, 27까지. 근데 이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AI 사이클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4년 차에는 좀 걱정을 하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2026년에 어떤 큰 변화나 하락장, 왜 중간선거해니까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쓸 카드를 다 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도주 위주의 상승장이 더 이어질 거고, 물론 중소형주들도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주도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추세적으로 좋겠네 이런 생각을
본부장님께서 해주시니까 그게 좀 인상이 남고 미국은 경기도 좋고 성장도 지속이 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금리 굉장히 방향성에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연준 인사들이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를 또 함부로 내리지는 못하겠네, 속도 조절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 차례 남은 FOMC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예, 내리진 않겠네요.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 이게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꾸 비교하는 게 인터넷 사이클이었던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 때도 금리를 0.75% 내려주고 예. 멈추고 또 다시 살짝 올렸다가 또 그리고 나서 또 0.75% 내리고 그래서 총 이 내린 폭을 계산하시면요 1.5%도 아닌 1.25%만 내려줘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인터넷 거품까지 연결되면서 엄청난 상승장이 왔다는 말이죠. 지금 보시면은 CME 워치의 금리 전망을 보시면 지금 벌써 0.75 내려줬죠. 그리고 내년도에 많이 내려야 0.75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어 있어요. 그 두 개를 더하면 1.5%입니다. 이거는 많이 내려주는 거예요. 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하다,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빨리 안 떨어뜨리기 때문에 증시가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 경기가 계속 좋고 기업 실적이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율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 금리를 뭐 12월 달에 안 내려준다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바꿀 정도의 어떤 흐름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올해 마지막 금통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셔서 제가 또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그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도 좀 갈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금통위 이슈 이후에 국제 선물 순매수세에 외국인 투자들이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예. 네. 뭐 일부에서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거나 천천히 내려주거나 국내의 어떤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화폐 가치 자체가 기축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큰 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과 기업의 부채 비율 이 두 개를 더했었을 때 미국의 그 민간 부채 비율 대비해서 2배의 수준이에요. GDP로 계산했을 때. 자, 미국은 두 개를 더했을 때 뭐 아마 한 150% 정도 되겠지만 우리는 두 개를 더했었을 때 240%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많이 떨어뜨렸을 경우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할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금리를 많이 떨어뜨려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경기 침체를 예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불안해하겠죠. 그렇죠. 들어올 리 없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왜? 미국이 금리를 잘 안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마음 편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너무 이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시면서 금통위를 들여다보시고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위기를 뭐 해소시켜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킹달러가 되면서 원화 약세, 오늘도 1,407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부동산 위기도 아직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요인도 있을 겁니다. 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때마침 IMF 쪽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을 어떻게 또 우리가 전망하면 되는지 또 발빠르게 또 챙겨봐야 될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지금 금통위에서 2024년 경제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죠? 예, 거의 3%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작은 경제인데도 경제 성장률 2%대로 지금 하향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있어서 지금 성장 둔화, 뭐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이런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뭐 지금 경기가 내년도에 그렇게 좋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수출이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부터 트럼프가 펼칠 정책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순수출의 플러스,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순수출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50조가 넘거든요. 60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지켜볼 트럼프 정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불가피적으로 경제 전망을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수출의 이 퀄리티, 그 품질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사실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가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부채 비율 낮은 거를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지원을 해줘야 돼요. 네. 예, 심지어 미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그렇죠. 예, 더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사실 금통위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이제. 예, 금리를 내리기도 참 어렵고요. 네. 뭘 해야 되냐면 결국 재정을 써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7개월 만에 정부도 말을 바꿔서 이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게 경제에 좀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뭐 미국은 굉장히 강하고 우리 한국 경제는 약간 취약하고 이게 대조적인데, 네. 주말에 그 이슈도 있었습니다. 젠슨항 그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그 HBM 신제품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도 좀 단기적인 훈풍에 그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네. 예, 저번에도 그랬듯이. 예. 부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저는 미리 예측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낮아진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예. 예, 여기에 숫자도 나오듯이 뭐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했고요. 결국 HBM을 납품을 아직도 안 하고 있고요. 결국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난 2년 가까이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매출이 잡히고 나서 들어가도 된다. 예. 보고, 예.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눌려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고 있지만, IT 산업에 있어서 지금 신성장 산업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예. 과거 인텔을 보시면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면 그것을 납품을 해서 실적으로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 너무 빨리 뭐 급하게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뭐 반도체가 살아야지 우리나라도 사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지금 납품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HBM에 있어서. 예, 시장 점유율이 높죠. 전 세계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가 뭐 아주 투명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이 좀 더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겠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고 좀 지켜보시죠. 네. 실질적으로 납품이 돼서 실적이 잡히면 그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잘 언급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삼성전자 쪽에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증시켜야 네. SK하이닉스 이미 HBM의 강자이니까 같이 반도체주의 건강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그 버블 감별사로 유명한 제레미 그랜섬 창업자가요. 네. AI 거품론을 또 제기했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의문은 듭니다. 과연 지금일까?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왜 하필이면 제레미 그랜섬을 뽑으셨을까요? 네. 자, 이분은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또 얘기를 하고요. 습관인가요? 네. 습관적인 계속 굉장히 비관론자입니다. 예. 아마도 챗 GPT를 안 쓰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좀 과하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터넷 사이클은 이제야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그쵸, 예. 인터넷이 아니라 AI. AI. 그리고 요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은요.
과거에 미국의 사이클이 시작될 때는 91년에도 그랬고 2009년에도 그랬고 지금 2020년도 그렇고요.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어요. 예. 10년짜리, 11년짜리가 들어왔고요. 지금 들어온 게 뭐 5년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AI 사이클이 들어온 걸로 계산하면 2년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3년은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이 지금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의 AI 리더십은 1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큰 미래를 만들 것 같고요. 그 미래 아래에서 봤었을 때 이 소프트웨어 업종, 한번 좀 넘겨주시면은 소프트웨어 업종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IGB나 XSW 이런 ETF들이 있거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런 ETF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이 AI 산업의 가장 꽃은 소프트웨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지켜보시면서 미래를 좀 예측해 보신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마지막 테이블 올려주시면 여전히 IT 업종,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네. 포트폴리오를 봤었을 때 대형 기술주, IT,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만큼은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유 본부장님의 말씀 들어보면 AI 성장기는 지속되고 있고 그 사이클 안에도 있고 그래서도 미국 시장이 더 긍정적인 거고 우리도 이를 보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비관론자의 의견 따위는 이제 질문으로 넣지 않은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각 같아요, 이거. 오늘 이래저래 궁금한 사항들 미국 시장과 대조되는 뭐 한국 경제의 체력이나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 또 미국 시장 안에 있다라는 내용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 했고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매분 본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